네, 영양생리학 3교시 시작할게요. 앞에서 우리 어디까지 봤냐면 IgM까지 봤습니다. IgM은 1차 면역 반응, 혈액 속에 존재하고 약 10%를 차지하고 ABO식 혈액형 구분, 여기서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IgD로 가볼게요. 근데 어디 갔니? 지금 화면 보시면 IgA까지, IgA 봤나? IgG, IgA, 그쵸. 그 다음에 IgM 봤고요. 그 다음에 IgD로 갈게요. IgD는 1% 미량 성분인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거기 혈액 내의 유리 상태로,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고 비림프의 표면에 존재한다는 거. 비림프로부터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성숙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정도만 봐주시고, IgE로 보면 IgE는 알러지랑 관련이 있어요. 알레르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호염기구와 비만세포, 마스셀, 비만세포 나오면 무조건 알러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만드느냐? 네, 히스타민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는데 이 히스타민이 알러지를 일으키는 뭐야? 본체죠, 본체. 그리고 알러지는 뭐죠? 과민증, 하이퍼센시티비티, 과민증을 유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어디 갔어? IgE는 하이퍼센시티비티 같은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E는 알러지, D는 1%도 안 되는 미량 성분이지만 얘는 혈액 상태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M은 ABO식 혈액형, 그다음에 1차 면역 반응, 그다음에 A는 소화관, 호흡기, 타액, 점액질, 뭐 유즙 이런 데 있는 거. IgG는 가장 많은 한 4분의 3을 차지하는 내용. 그다음에 자연 수동 면역, 엄마가 아이에게 태반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면역, 그게 IgG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어디냐? 203페이지에 있는 형질세포와 기억세포 부분이에요. 형질세포는 B림프구고요. 그 다음에 B림프 표면에서 항원을 인식한 면역을 물린 분자와 화학적으로 동일한 항체 분자를 분비한다.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교재 203페이지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4번 한가운데 있는 형질세포, 기억세포 거기에 보시면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다시 B세포가 항체를 분비해서 면역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T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 T셀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억세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기억세포 메모리셀 203페이지 하단 보면은요. 거기 보세요. 항원과 B세포의 첫 번째 접촉, 항원항체 반응이 된 거예요. 그때 유발되는 게 1차 면역 반응인데 이때 보통 한 일주일 정도까지, 그 다음에 2주일 정도가 되면 최고에 이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 형제세포가 죽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기억력이, 그때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1차 반응 이후 생성된 B셀, 기억 B셀은 소멸되지 않고 남아서 쏟아나다가 다른 항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항원인데 새로 들어온 항원에 노출됐을 때 잽싸게 항체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이걸 2차 반응이라고 하는데 2차 반응은 우수한 방어 능력, 그다음에 빠른 방어 시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한 번 병에 걸려서 이 메모리셀 기억이 되면 똑같은 병균이 우리 몸에 다시 들어왔을 때 몇 달 후에, 며칠 후에, 또 1년 후에 똑같은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병에 걸리지도 않고 물리치는 거예요. 그걸 면역이 되었다. 204페이지에 위에서부터 둘레, 여섯, 일곱 번째 줄 끝에 우리는 이것을 두고 면역이 되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T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 B셀은 체액성 면역, T셀은 세포성 면역. 전에 말씀드렸죠. B셀의 세포성 면역, T셀의 체액성 면역 이런 식으로 섞어놓고서는 맞는 거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T셀은 거기 슬라이드 보시면은 T셀의 두 번째 줄 세포 내에 침입한 바이러스, 세균 등의 미생물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면역 반응이다. T세포는 B셀처럼 T셀도 역시 골수에서 발생을 하지만 흉선, 사이머스 쪽으로 이동해서 성숙한다. 그래서 T셀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냐면 지금 슬라이드에 맨 밑에 줄 보세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효과 T셀이 된다.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파트 있죠? 이 부분. 아, 블록이 안 잡힌다. 여기 제 마우스 보시면 골수에서 발생하지만 B세포와 달리 T세포들은 흉선으로 이동하여 성수. 그 다음에 이 부분, 맨 밑에 줄에는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효과 T세포가 된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여기 세포 독성 T세포는 체내 내의 세포들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바이러스, 감염세포, 종양세포, 외부로부터 이식된 조직세포 같은 세포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그래서 감염세포, 종양세포는 나쁜 거니까 물론 다 제거하는 게 좋지만 외부로부터 이식된 조직세포들까지도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식 수술이나 이런 거 한 후에 계속 투약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바이러스나 종양 이런 것들에 굉장히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식 수술 같은 거 후에는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들을 투여하게 되는데 그게 그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다른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고도의 절제되고 고도의 테크닉이 필요한 그런 투약과 처치가 필요하다. 항원 제시세포에도 여기 보시면은 T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필요하다. 사이토카인은 염증 반응 시에 분비량이 늘어나는 그런 물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기억 T세포라고 해서 여기 어디 갔어? 장기간의 면역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동일한 항원에 재차 접촉하게 되면은 1차 면역 반응 때와는 달리 면역 반응의 활성화 속도가 엄청 빨라져서 반응의 정도도 강력해져서 우리는 병에 걸리지도 않고 그 항원을 물리치는 거다. 적응 면역의 종류는 요거는 기말고사에 낼 겁니다. 특정한 외래 항원에 대하여 특이적인 면역, 열쇠 자물쇠 획득하는 방법에 능동자연, 능동인공, 수동자연, 수동인공. 수동자연은 어머니가 그냥 주는 거, 수동인공 면역은 항바이러스제, 항독소, 능동인공 면역은 백신, 능동자연 면역은 뭐였죠? 우리가 병에 걸린 후에 우리가 획득하는 면역이다. 이거는 설명을 진하게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능동 자연면역은 병에 걸리고, 이걸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는 이렇게 말해요. 질병에 이환된 후에 획득하는 면역이다. 그 다음에 능동인공은 백신 예방접종이 바로 능동인공면역이다. 그래서 사백신, 생백신, 톡소이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역 주사는 능동인공면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수동자연은 어머니에게 받는 거. IgG라 그랬죠. 여기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IgG. 어머니에게 받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을 통째로 아이는 받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감기도 잘 안 걸리는 그런 면역력을 획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동 자연 면역은 아무래도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아이가 자라나면서 스스로의 면역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시기별로 꼼꼼하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맨 밑에 줄 나오죠. 아직 자신의 면역계가 미성숙한 상태인 아기의 생후 몇 달간 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다. 평생 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수동자연에 거기 나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분해가 되고 아기는 스스로 획득한 면역계에 의지해야 된다. 모유를 먹인다면 모유 속에 들어있는 IgA도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수동 인공 면역은 항체라든지 면역 혈청이라든지 이뮤노글로불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면 수동 인공 또는 인공 수동 고르시면 돼요. 타미플루를 맞았다. 신종플루에 걸린 이후에 그건 수동 인공 면역이에요.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거니까. 항독소 안티톡신을 주사했다. 어떤 경우냐면 그치 파상풍 파상풍에 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부에서 야외에서 못에 찔렸다. 크게 상처가 피부에 손상을 입었는데 거기 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 그러면 파상풍 예방 주사를 맞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수동 인공 면역에 해당되는 거다. 라는 거. 됐고요. 식품 알레르기, 식품 단백질에 의해 여기죠. 어디 갔어? 맨 밑에 주로 식품 단백질에 의해 유도되는 부적절한 면역 반응을 뜻한다. 식품 알레르기에서의 GALT의 역할, Gut Associated Lymphoid Tissue. Gut은 창자죠. 창자, Gut. 겉과 창자와 관련되어 있는, 창자와 연결되어 있는, 창자와 협력하고 있는 림프 조직. 그래서 우리말로 장 관련 림프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 정도 용어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 관련 림프 조직은 이렇게 생겼고 어떤 것들이 IgA 요런 항체가 결핍이 되어 있으면 얘가 담당하는 게 식품 알러지니까 얘가 결핍이 되면 알러지가 생길 수가 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은 유전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유전적인 소인이 아니라면 드문 경우지만 항체 결핍, 식균 작용의 장애, 영양 결핍, 에이즈, 방사능이나 어떤 화학물질 같은 영양 결핍, 그다음에 에이즈, 항체 결핍 이런 것들이 그 외에 뭐라고 그러죠? 알러지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다. IgA는 앞에서 있었었죠. 소화관이나 호흡, 생식, 비뇨기, 점액, 타액, 유즙 이런 데서 발견되는 알러지와 관련 있는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인 물질은 알레르겐이라고 하는데 주로 우유, 계란, 콩,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다.
원인은 유전적 소인, 식이습관, 섭취량 등에 따라 다르다. 알러지를 일으키는 원인은 되게 많아서 땅콩, 생선, 조개, 새우, 오징어, 뭐 해산물,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향이 강한 키위 알러지 있다고 했고요. 땅콩은 너무 흔하고 그다음에 뭐 버섯도 있고 새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곡류, 특히 밀 같은 곡류는 글루텐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글루텐도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성인에게도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발병 기전에 보시면은 쿰스와 겔은 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크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거기 1형 과민 반응과 1형 과민 반응의 다른 말을 아토피라고도 한다. 즉시형 알레르기다 부른다. 히스타민, 류코트리엔. 이 류코트리엔도 사이토카인 물질 중에 하나예요. 류코트리엔도. 그다음에 세로토닌 같은 세포 내부의 화학 물질들 알레르기 반응이 유발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식품 알레르기 발병 기전과 증상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T셀에 의해 매개되는 반응. 이거 세포성 면역이었잖아요. T셀에 의해 유발되는 알레르기는 수시간에서 수일 후에 반응이 나타나. 이걸 지연형, 딜레이드 된 하이퍼 센시티비티다. 그리고 인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질병이나 면역 반응들은 다 염증 반응, 인플라메토리 리액션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알레르기 역시 염증 반응으로 본다. 그래서 두드러기, 아토피성 피부염, 그 다음에 복통, 구토, 설사, 또 뭐 있죠? 얼굴이 빨개지고 붓고 천식, 호흡곤란. 이 천식, 호흡곤란 또는 천식으로 인한 호흡곤란 때문에 사망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식도가 부풀어 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리면 호흡을 못하는 거야. 그럼 별 수 없죠. 그럼 돌아가시는 거지.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흔한 타입일 수 있다. 식품 알러지는 전치성 아나필락시스. 이게 이제 과민 반응을 말하는 거죠. 아나필락시스, 아나필락틱 샥,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사망에까지. 정말 천식 같은 걸로 호흡기가 막혀버리면은 정말 사람이 목 졸라서 숨을 거두는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사망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병력조사, 식품일지 자극성, 제거 시기, 피부 반응 실험, 이런 것들이 있다. 식품 알레르기.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여지껏 자라오면서 경험한 알러지 종류들을 알고 있을 거고, 물론 성인도 식품 알러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약간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는 거 하고, 식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뭐예요? 이 자가 면역 질환들. 진단과 치료는 원식품을 먹지 않는 게 가장 좋고, 피하는 거죠. 피하는 거. 그리고 우유, 달걀, 땅콩, 견과류, 생선, 그 다음에 모유수유를 하는 수유부도 식이 제한이 필요할 수 있다. 태아에게 또 태아란다. 수유를 받고 있는 갓난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은 셀프와 넌셀프를 구분하는 게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나 조직을 공격한다. 누가? 우리의 면역계가. 그래서 우리 몸을 해하려고 하는 그 면역 반응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거를 관용 톨러런스라고 한다. 요 용어 체크를 해두시고요. 인체가 특정 항원에 자극되었을 때 관용을 유발하게 하는 인자는 뭐냐? 항원이 고용량으로 투하된다거나 숙주내 항원이 지속적으로 존재되는 경우에 경구로 투여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때 계란, 우유, 고기, 생선 이런 거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중요한 기전이 된다.
그게 면역의 관용이다 라는 거고요. 자가면역 질환에 얘가 몇 가지 있어서 이것도 다 지난 시간에 설명이 된 건데, 오늘은 지금 보니까 몇 분 안 남았는데 수업하다 보니까 중간고사 해설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내용이 있지만 중간고사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 그거 복습하는 시간이 됐네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험 문제에 보기 중에 하나 정도로 나올 수 있어요. 하시모토스 사이로디티스. 이게 뭐냐? 하시모토시 사이로디다이티스. 사이로이드 하면은 갑상선 쪽이에요. 그래서 하시모토시 갑상선염. 그레이브스씨 병, 그레이브스씨 디지즈, 그레이브스 디지즈 자주 나옵니다. 역시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의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류마티스, 류마토이드 아스로시스, 류마티스 관절염은 T세포, T셀이 관절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다. 기억을 해두세요. 얘가 관절 쪽뿐만 아니라 혈액, 심혈관, 호흡기에도, 그래서 전신적으로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1형 당뇨, 타입 1 DM이라고 하죠. 다이아베티스 멜라이터스인데, 얘 타입 1 당뇨병은 췌장 안에 있는 베타셀의 랑게르하스 섬의 베타세포가 공격을 받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그래서 인슐린 생산이 안 된다. 혈당의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온다. 그러면 우리 몸은 포도당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비쩍비쩍 마르고 뇌로 가는 포도당이 줄어들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를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혈관 쪽에 시신경의 이상이라든지 또는 체액이 산성화되는 산독증, 산혈증을 겪을 수가 있다. 그때 여기 사이토카인 또 나오죠.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자가항체의 공격을 받게 된다. 표가 있어요. 213페이지에 요 장기특이적. 장기특이적은, 이 장기는 우리 몸의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장기 단기 할 때 길고 짧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특정 장기에 마우스가 왜 안 보여? 특정 장기에 작용하는 자가면역 질환,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다음 보기 중, 그쵸?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옳은 것은 1번 에디슨 씨병, 2번 그레이브스 씨병, 3번 하시모토시 갑상선염, 3번까지 했나? 4번 악성빈형, 5번 다발성 경화증.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인 것은 다발성 경화증 하나다. 일단 장기특이적과 전신성 두 가지 구분하고 각각을 하나씩 보면 좋은데, 중요한 거 요거 전신성 홍반성 난창, 이걸 뭐라 하면 루푸스라고 해요. 루푸스, 류마티스, 그 다음 다발성 경화증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과 순환 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남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5월 5일이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수업에서 심장과 순환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심혈관계 요거 심혈관계 운반 작용에 체내로 들어오는 거, 세포로 이동하는 거, 체외로 나가는 거, 요거 일단 요 구분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도착지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여기 잠깐 슬라이드 보시면 요거 그림 8-1의 혈액의 순환 있잖아요. 이 혈액의 순환 예전에 우리 외운 적이 있었겠지만, 요거 폐순환과 체순환,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나는
이런 시험 문제는 내고 싶지는 않지만 다른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제가 학창 시절 여러분 같은 대학교 1, 2, 3학년을 보냈던 시절에도 폐순환과 체순환을 구분해서 외워서 괄호넣기라든지 아니면 요 화살표 문제 같은 거 옳은 거 틀린 거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217페이지에는 요 폐순환과 체순환 요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 다다음 주에 우리 강의실에서 만나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